네, 주식시마론 화요일 주제입니다. 보시죠. 삼성전자 반등, 이유와 섹터 전망은? 오늘 삼성전자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의 이익원 지점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오늘 장에 6만 전자 터치했습니다. 장중에 6만 300원 선까지 진입했다가 현재 6만 원 선 바로 아래인데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RW스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금융시장을 위한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식시장이 그러면서 점차 회복을 하고 오늘 또 11월의 첫날 아시아가 다 올라가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커졌다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기보다는 네. 가능성이 0에서 1%포인트 좋아진 거지만 없던 게 생긴 거니까 저는 거기에 시장 의무를 부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때문에 지금 이제 피봇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안돌랠리는 이미 10월 달부터 지속이 된 거죠. 9월 30일, 9월 마지막 일을 기점으로 10월 달 동안 코스피 같은 경우는 7%, 코스닥 같은 경우 6%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는 9월 달 큰 낙폭의 절반을 되돌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봇 그리고 피봇 이면에는 사실 시스템 리스크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들 레고랜드가 터졌을 때 네. 시장을 많이 떠났습니다. 많이 떠났고 도저히 안 되겠어, 더 이상 안 되겠어, 그 물량들을 한 달 내내 외국인들은 받아갔죠. 근데 레고랜드가 터지고 나서 국내 섹터에 흔들림은 있었지만 건설사라든가 금융업종에 흔들림이 있었지만 시장은 오히려 반등을 했고 그 터진 시기 이후에 레고랜드가 터진 시기 이후에 정부의 재빠른 대처 그게 다 메꿔진지는 모르겠지만 대처 이후에 시장은 올라온 모습 보였는데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스크의 효과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정의내려 보건대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먼저 잡히냐 시스템 리스크가 먼저 터지냐 네. 이걸로 저는 시장을 지금 구별하고 있는데 예.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경우에 사실 안 터지면 안 터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규모가 커지거나 도화선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임계점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막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간에 저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조차도 바이백이라는 이름으로 RW스타에 대응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한 피봇에 대해서 시장은 환호한다기보다는 기대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결국 저는 관건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는데 연말 물가가 충분히 잡힐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결국 CPI, 인플레이션을 확인하는 지표 숫자가 CPI인데 CPI는 결국 숫자거든요.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한 숫자인데 이제 연말이면 기고효과에 들어가게 되죠. 기고효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보다 그리고 작년에 높았던 수치보다 더 높지 않는 이상 CPI에 대한 수치는 물론 과거에 비해서 높은 수치지만 우리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그리고 눈높이에 비해서는 낮게 나올 가능성, 기고 효과가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악재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되었고 새로운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인플레가 확실히 잡힌다라는 시그널만 보이면 이게 세론 뉴스 차익 실현의 빌미보다는 시장을 더욱더 부스팅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인플레를 잡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 시장 내의 움직임 가운데서 뭐 3년물, 3개월물,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오름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용어로 또 바이백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 주셨고요. 저는 제가 최근에 이제 둘러본 자료들에서 여러 가지 채권 관련 지수들을 좀 많이 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 유동성 지수인데 9월 말 기준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고점에 근접하면서 미국의 현재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좀 나왔어요. 바이백이라는 개념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잡고 가시면 될까요? 국채는 말 그대로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네.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그 주체가 특정 기간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발행하는 게 채권입니다. 국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발행하게 되죠. 몇 월물, 그리고 뭐 단기물도 있고 장기물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 국채가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 금리가 올라간다는 상황은 신규로 발행했을 때 금리가 메리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신규 발행되는 국채에 대해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가 국채를 좀 사봐야지, 안정적으로 해지하기 위해서 국채를 사봐야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신규 발행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발행물에 대해서 수요는 이제 견고할 수 있는데, 반대로 국채란 건 계속 발행이 되어 있고 쌓여 있는 거죠. 네. 기존 발행물에 대해서는 호가가 굉장히 얇고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R 더블 스타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신규 국채에 대해서는 발행을 한다라는 게 이 채권을 뿌린다라는 거고, 채권을 뿌린다라는 것은 시장의 자금을 회수한다라는 거죠. 이 작업은 진행하되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유통물 채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준다라는 것. 네. 이거는 바이백이라고 하는데, 사실 시장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돈을 푼다라는 효과는 아니지만, 그리고 돈을 푼다라는 정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융 R 더블 스타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혹시나 모를 이런 이 경기를 누름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상황 속에서 시스템 금융 위기를 건드릴 수 있는 내관을 최대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도 줄인다. 그리고 시장의 돈을 막연히 회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풀어가면서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어떤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고 그러면서 또 채권을 발행해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지금 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을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걸 넘어서 채권을 사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인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어서 과연 이 또 미국 국채 시장의 이런 레드 시그널, 빨간불을 어떻게 연준과 또 재무부 쪽에서 해소를 할지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되어 왔던 각국의 시스템 리스크가 결국에는 이 연준의 피봇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만약 네.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지 않는다면 이미 바닥은 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된다라면 다시 한 번 더 저가를 깨고 내려가겠죠. 하지만 그 발생한다 여부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 분명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시스템 리스크가 0에서 1%, 2% 없던 확률이 생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RW스타와 각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쓰는 주체들의 행동이 네. 분명 저는 이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걸로 간다라고 생각되고,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금융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그만큼 금융시장이 안 좋은데 만약에 나서지 않는다라면, 터지고 나서 메꾼다고 한다면 그건 돈이 더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내가
바닥에 수식을 팔았다고,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에 수식을 못 샀다고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 또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도 지켜보고요. 연준의 행보와 또 연말까지 CPI, 물가 지표 잘 지켜보겠습니다. 연말에는 기교 효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물가가 좀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본론인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9월 말에 바닥을 찍고 그리고 10월 초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 반응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냥 왜 이러지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가가 올라서더니 결국에 51,800원의 저점에서 6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서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지금 10월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삼성전자 주가 안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녹아 있는데 반등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숫자적인 팩트적인 부분과 개인적인 저의 생각 그리고 기대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같이 버물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적인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3분기 매출은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76.8조, 영업이익도 10.8조.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나쁜 상황인데 제가 의미 있게 보는 부분은 비트그로스 부분이거든요.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비트그로스 가이던스를 D램은 플랫, 그러니까 비트그로스가 이제 2분기에 비해서 3분기가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랫하다라고 제시를 했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비해서 3분기에 비트그로스가 플러스 10% 증가한다라고 2분기 끝나고 가이던스를 주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숫자를 확인해 보니 3분기 비트그로스가 D램은 마이너스 10% 후반대, 플랫으로 줬는데 0으로 줬는데 실제로 수치는 10% 후반 마이너스 감소 오히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0으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비트그로스가 플러스 10을 줬는데 실제 수치는 한 자리 후반 감소. 굉장히 쇼크적인 비트그로스죠. 네. 이 숫자만 보더라도 굉장히 보통 삼성의 가이던스 같은 경우, 특히 비트그로스에 대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나의 출하량이 많다라는 거는 풀린 양이 많다라는 거니까 비싸게 팔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비트그로스 가이던스보다도 굉장히 쇼크한 수준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이후부터 주가는 상승을 했죠. 이런 쇼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저는 그 반등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건데, 첫 번째는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때 삼성전자만 감산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의 차별화 된다. 이게 가장 신빙성 있는 내용이죠.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정도 비트그로스가 부러질 만큼 나왔다라면 지금인 최악인 상황에서 그 다음 분기가 최최악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덜 최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최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덜 최악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인데, 보통 이 반도체 사이클 때 반도체는 항상 사이클을 그려오죠. 저가 이 박스권 하단에서 지나고 나면 바닥일 때 항상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적자 이런 수준에서 대규모의 오더컷이 있거나 또는 감산에 들어간다라는 시그널을 보였을 때 반도체가 바닥을 잡긴 했어요. 네. 근데 그건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의 이야기고,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제가 강조드리는 4개의 사이클 있죠. 유동성 장세, 즉 금융 장세, 그 이후에 실적 장세, 그리고 실적 장세 이후에 역금융 장세, 역금융 장세 이후에 역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회수했기 때문에 실적이 멀쩡한데 주가가 가장 강하게 빠지는
게 역금융 장세고, 역실적 장세는 이 돈을 회수했던 그런 효과 때문에, 수요를 눌렀던 효과 때문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는, 하지만 실적이 본격적으로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지 않는. 왜냐하면 이미 역금융 장세에서 주가가 선반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겨울 역실적 장세 이후에는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 다시 봄이 기다리기 때문에 안 좋은 경기와 실적을 발표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는 현상이 역실적 장세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지나고 나 봐야 지금 시점이 역실적 장세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시그널이 역실적 장세의 시그널이다라고 기대 및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역실적 장세는 실적이 부진해도 주가가 잘 버티거나 혹은 반대로 가는 올라서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이 바로 그 역실적 장세의 전형적인 특징을 삼성전자가 보여준다는 점. 여기에 또 감산을 다른 회사들은 하지만 삼성전자는 감산을 하지 않고 설비 투자를 계속 해나가는 이런 불황인 상황, 앞으로에 대한 미래의 또 불확실성이 큰 상황, 또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곳에서도 정면 승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미래의 어떤 그 경쟁력을 바라보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서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 뭐 반도체 낸드뿐만 아니라 가전 분야도 삼성전자 그 내부적인 그 TV 등등의 재고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TV나 이런 가전 시장은 재고가 지금 쌓이고 있다. 그래서 공장이 멈추고 있다. 이런 소식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가전도 포함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뭐 메모리도 포함하고 파운드리 뭐 등등등 다 포함을 합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6만 원 선 터치를 하긴 했지만 또 자세히 보시면 121선 저항은 또 역력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반대급부에 있는 아까 말씀해 주신 하이닉스를 볼게요. 하이닉스는 그동안 하락했는데 오늘 또 차트를 보시면 일단 전저점 부근에서 또 양봉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양극단에서 서로 좀 엇갈리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여기서 지지할까? 삼성전자는 오히려 상승했는데 저항을 받을까? 좀 고민되는 자리거든요. 반도체 업황과 함께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차트로 보기보다는 보통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바닥 콜을 할 때는 PBR 콜을 하죠. 그리고 네. 이제 목표가 타겟 프라이스 콜을 할 때는 PER이나 에비타로 콜을 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8만 원이면 PBR 1배선을 깨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적자일 때도 거기서 사면 시간이 지나가면 먹는 그런 선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8만 원 초반이면 살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되돌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삼성이 감산을 하지 않으면 이제 하이닉스는 큰일 났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기업은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이기 때문에 당장 현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계속 뭐 그대로 이어지기보다는 생물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캐파와 같은 투자에 관련된 요소들은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디커플링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반대, 결국은 다시 그 커플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그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고 있죠. 사실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KLA 덴코, 도쿄일랩 5개 회사, 이 중에 1개 회사가 네덜란드, 1개 회사가 일본 회사, 3개 회사가 미국 회사인데, 미국 회사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KLA 이 기업이 없으면 지금 세팅된 장비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신규 증설을 못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미국이 자국 기업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 그 자국 기업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시장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규제를 100% 막아버린다라면, 장비의 수출을 막아버린다라면 중국 입장에서 못 따라오거든요.
지금 LCD나 OLED 같은 경우에는 LCD는 이미 중국이 다 역전을 했고, OLED도 국내 디스플레이 업황이 이제 중국에 따라잡혔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안 따라잡힌 IT가 결국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시간의 문제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 이 미국이 정말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넘어서 네덜란드까지 규제해라라고 얘기하는데, 네덜란드라고 콕 집는 이유는 ASML 때문인 거죠. 근데 확실히 규제한다. 그럼 중국은 반도체를 이제 더 이상 증설을 못 합니다. 그리고 미세화를 못 하고요. 적정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정말 강력했던 후보, 큰 호랑이 하나를 없애버리는 격이고, 시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저는 이게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한테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 제가 아마 지지난주 오로스테크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오로스테크를 말씀드릴 때 삼성은 감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삼성은 위기 때마다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2주 전, 3주 전에 삼성을 이번에도 감산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그 장비 수출 규제 속에서 국산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오로스테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갔었죠. 그리고 나서 삼성이 감산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기존에 이 현금의 힘, 현금을 가진 기업만 할 수 있는 매뉴얼, 정석대로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석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금이 없는 기업, 그리고 기술력이 없고 장비가 없고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배제받는 국가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위협적인 요소가 제거됨으로써 이 반도체 섹터가 멀티플을 못 받는 이유가 시크리컬적인 현상, 상품, 철강이나 화학처럼 상품의 요인이 껴버렸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디스카운트 받는 요소들을 점점 더 줄여나가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반도체의 전체적인 업황과 상황과 따라서 이 두 가지 종목이 모두 동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일단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설명해 주셨는데요. PBR 1배 아래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 수준에서는 항상 주가가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가격대라는 점, 특히 증권사들에서 항상 공식처럼 매수 시그널을 줄 때 보는 그 기준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반도체 업황의 바닥 시그널 가운데서도 각 기업들의 감산,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는 늘 감산을 하지 않았다는 점 또 체크를 한 번 더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더해지는 게 이제 미국 쪽에서 반도체를 전략 자산으로 보면서 그 반도체 때문에 일본도 G2가 됐거든요. 사실은. 그쵸? 그 당시에 일본이 그랬었고, 우리는 G2가 되지 못했지만 우리와 대만이 또 반도체로 성장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완전히 고사시키겠다는 방침이고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수혜를 본다는 말씀이시네요. 과거에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키옥시아가 일본 회사였죠. 그리고 키몬다였나요? 유럽 회사로 기억되는데, 이제는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도 금융위기였습니다. 아마 제가 2007년 금융위기로 기억이 나는데, 2007년도에는 메모리 플레이어들이 한두 개가 있었죠. 그때 키몬다가 아마 4, 5위 정도 했을 것 같은데, 그 금융위기 때 삼성은 투자하고 그들은 감산하고, 다시 한 번 더 호황이 왔을 때 그 증산을 통해서 이뤄낸 비트그로스와 MS로 그 키몬다가 파산이 되었죠. 독일 기업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플레이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파운드리 쪽에서는 네. 우리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할 수 있다고 네. 보시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삼성전자 지금 6만 전자 터치를 하는데 가격 매력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른 상황인데 뭐 매크로가 다시 한 번 더 시스템 리스크에 무너지면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겠죠. 한데 4분기에 삼성의 낸드 사업부 같은 경우에 지금 적자 전환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대다수 리포트들이 낸드 적자를 언급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4분기 매출은 역대 최대일 텐데 영업이익률은 컨센을 하회할 것이다 라고 지금 4분기에 실적 추정치를 더 낮춰버렸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하이닉스 적자설까지 돌고 있죠. 이렇게 어닝을 낮추는 상황 속에서도 실적 추정치는 하향되고 있는데 주가는 상승하고 있죠. 전형적인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이버전스는 제가 항상 겪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다이버전스가 여러 차례 발생을 해요. 근데 진바닥인지 가바닥인지는 지나고 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다이버전스가 발생됐을 때 몇 번 속았어요. 계단식 하락이 이루어졌었죠.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10%씩 반등을 하다가 다시 저점을 깨버리고 다시 10% 반등을 하다가 저점을 깨버렸거든요. 그런데 사이클의 시작은 가장 적자에서 그때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런 이 의미 있는 구간대에서 매수를 못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더 매수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때문에 이게 정말 진짜 다이버전스인지 아닌지는 지금 모르고 지나봐야 알 건데 그건 뭐 내가 얼마나 리스크를 감당하고 선행적으로 움직이냐 성향에 따라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그냥 팩트적인 측면에서 들어가자면 저는 이제 탐방을 많이 다니니까 최대한 내피셜보다는 현장 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해요. 우연치 않게 삼성 이제 내부 사내 방송을 그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극비 같은 뭐 분위기는 극비처럼. 네, 극비까지는 말씀해 아니겠죠. 주시죠. 왜냐하면 뭐 임직원들 네. 다 들으라고 한 내용인데 네. 누군가는 그거를 의미를 부여할 거고 의미 부여하신 건가요? 네, 저는 거기서 느낀 바는 우리는 제가 할 길 간다. 그리고 반도체의 상품화, 시크리컬화를 최소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루어진다라면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은 좋을 때 슈퍼 사이클이다, 빅 사이클이다, 너무 좋다가 수요가 둔화되고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 절벽이 생겨버리면서 적자가 발생하고 다시 이 업다운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삼성의 의지는 업다운을 벌 때도 적게 벌고 이 가격이 안 좋을 때도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크리컬화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언젠가는 전자의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미세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EUV를 갖춤에도 불구하고 1X나노, Y나노, Z나노, A나노, B나노, 10나노, 8나노, 6나노, 4나노, 3나노 계속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미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과거에는 무어의 법칙이 성립이 됐어요. 무어의 법칙이라는 건 하나의 웨이퍼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반도체의 개수가 1년 내지 1년 반 동안 2배씩 증가되는 현상이었어요. 근데 이 무어의 법칙이 깨져버렸죠. 그러면 미세화로 인해서 비트 그로스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의 투입으로서 비트 그로스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장비의 투입 자체가 현금 캐파가 얼마나 있느냐의 싸움인 거고 지금 그걸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 업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현 구간에서 특히 반도체 장비 회사에 대해서는 저는 바닥코를 들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에 네. 대해서는 메인 아이디어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데 삼성이 감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감산하지 않는다라고.
증산하지 않는 거고요. 감산하지 않는 겁니다. 감산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감산한다라고 해서 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삼성의 감산 피해주인 장비주들,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해왔죠. 대표적으로 원익 IPS, 유진테크, PSK, 테스,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기업들, 제우스 다 하락을 해왔는데 삼성이 감산하지 않겠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이어졌던 캐펙스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실적 추정치에 비해서 주가가 과하게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그 첫 번째 측면에서 저는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해서 저평가 바닥콜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미국산 이 장비의 해외 그 수출이 굉장히 제한된 상황입니다. 물론 국내 같은 경우에는 1년 유예를 받았죠.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정말 국산화 잘 시킨 대표적인 효자 상품이 지금의 동진 세미캠의 PR입니다. 그게 촉매제가 되었죠. 사실 그러한 정치적인 이슈가 없다라면 삼성 입장에서도 굳이 고객사를 잘 가져오고 있는데 무리해서 제품을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가 생긴다라면 타당화가 생기게 돼요. 내가 이 기업을 잘 쓰고 있는데 굳이 다른 기업을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는 여건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장비업체들도 AMAT,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랩리서치, 도쿄일렉, KLA한테 명함을 대볼 수 있는 분명 기술력은 낮을 수밖에 없겠지만 명함을 대볼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거고요. 실제로 그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 도쿄일렉 같은 경우에는 시가과 증착에 있어서 거의 비등비등한 국가예요. 그런데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의 이 실적이나 예상 수주액보다 도쿄일렉이 훨씬 더 올라가고 있어요. 비슷비슷한 회사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회사는 미국 회사고요. 도쿄일렉은 일본 회사입니다. 똑같은 삼성 입장에서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달러로 구매하냐 엔으로 구매하냐에 따라서 내가 10억에 구매하던 걸 지금 20억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에 구매하면 20억에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 도쿄일렉에 구매하면 10억에 구매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미 필드에서 발생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충분히 우리 국내 장비 업체들에게 대해서도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탈중국 그리고 반도체 굴기를 고사시키겠다는 작전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좋은 여건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역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현재 주가 매력적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진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은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과 또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좋은 하루인데요. 오늘 이런 좋은 예감대로 11월 장이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